며느리가 저를 외국에서 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무서워질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10년 동안 노인복지 현장에서 활동한 사회복지사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겉으로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한 어머니가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5 이옥순입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제 인생에는 아들 하나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될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날 이후로 제 삶은 하나로 정해졌습니다. 아들, 남의 집 바닥을 닦고 겨울에는 손이 터져 피가 묻어나와도 걸레를 놓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잠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거 해야 우리 아들 공부시키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학원비를 내고 대학교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의사가 됐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버텨온 시간들이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날은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아들 집 전세금에 보태느라 제가 살던 집까지 정리했지만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내어준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있었다는 걸요. 며느리는 처음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 힘드셨죠? 말도 곱고 행동도 싹싹해서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우리 아들 사람 잘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살림을 도와주면 며느리는 꼭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손 씻으셨어요? 애가 피부가 좀 예민해서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깔끔하게 키우니까요. 그런데 점점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 반찬은 좀 그렇네요. 저희는 이런 건 잘 안 먹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그래, 요즘은 다 그렇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가사도우미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된 이유였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와주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둘만 남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냥 두세요. 제가 다시 할게요.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느낌은 달랐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괜히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내려앉았지만 저는 끝내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려다가도 그냥 삼켜버렸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면 아들만 힘들지.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참는 게 답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며느리가 제 가방을 슬쩍 바라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고 나오면 가방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퍼도 살짝 열려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세상이 좀 그렇잖아요. 도장 같은 건 따로 맡기시기도 하던데.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에이, 내가 뭐가 있다고. 그냥 집에 잘 숨겨놨지. 며느리가 한 박자 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관하세요? 그 질문이 그때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항아리에 넣어놨어. 거기가 제일 안전하더라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날 이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더 친절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 쉬세요. 그런데 그 친절이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뭔가를 숨기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며느리가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면 통화를 하다가도 급하게 끊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친정 엄마랑 통화 중이었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한 번은 수화기 너머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네, 그 동네 맞아요. 원룸 있는 쪽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거긴 제가 살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끝내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혹시 병원은 자주 다니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낯설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처럼 들리는데 속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도장 같은 건 제가 보관해 드릴까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가 들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며느리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생일에 여행 가자. 엄마 해외 한 번도 못 가봤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내가 해외를 간다고? 응, 나는 수술 일정으로 어렵고 애들 엄마랑 다녀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미 예약을 해놓은 상태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야지. 며느리는 옆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충전해 드릴게요. 배터리 오래가게 해놔야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건넸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뒤척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가는 건가?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손에는 여권이 들려 있었고 마음 한쪽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애써 웃었습니다. 좋은 일인데 괜히 이러지 말자. 며느리는 여행이 신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줄 서시면 돼요. 여권 주세요. 제가 할게요.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하는 모습이 든든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외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낯선 공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뒤에 바짝 붙어 오세요. 말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길 잃어버리면 진짜 답 없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알았다. 숙소에 도착한 뒤에도 며느리의 태도는 계속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짐은 그냥 지키고 계시면 돼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지시처럼 들렸습니다. 손주가 수영장에서 놀 때도 저는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계세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수영장으로 가서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웃고 포즈를 잡고 다시 찍고 저는 그늘 한쪽에서 집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아이들은 물에서 놀고 있었지만 저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와 있는 거지? 둘째 날이 되자 상황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없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금방 갔다 올게요. 그 말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금방은 항상 길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혼자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끗힐끗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왜 그렇게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사진 많이 찍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려다가 결국 삼켜버렸습니다. 밥을 먹는데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누워 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소리도 못 내고 그냥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쇼핑몰 가요. 저는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이미 마음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쇼핑몰은 너무 컸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어디가 어딘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잠깐만 앉아 계세요. 애 기저귀 갈고 올게요. 금방 올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그렇게 저는 쇼핑몰 한가운데 의자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사람들은 계속 바뀌는데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안 오지? 저는 급하게 가방을 뒤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왜 안 켜지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 하나. 설마 일부러 휴대폰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이러지? 분명 아까까지 됐는데.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숨이 점점 가빠졌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사람들은 계속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기요, 저기,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아침에 분명 며느리가 휴대폰을 충전해준다고 가져갔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급하게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유심칩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가방을 보던 눈빛, 도장을 물어보던 질문, 수상한 전화,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나를 버린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는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숨만 헐떡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낯선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쇼핑몰 직원이었습니다. 직원들이 경찰을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몸이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나 버려졌어. 그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꽉 깨문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 일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호텔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늦게 와? 그리고는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놓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전화도 안 되고 진짜 힘들었다니까? 그때였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텔 와서 내 가방 정리하다가 나왔다. 그리고 제 앞에 작은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심칩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왜 거기에 있어?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은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이건 뭐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보증금 대출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제 인감도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애초에 수준 맞는 집안끼리 결혼했어야지. 파출부 하던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그 말이 제 가슴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날 때마다 숨고 싶었어. 당신 같은 사람은 없는 게 더 나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찰싹 방 안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당장 나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돌아서 나갔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는데 그제야 숨이 제대로 쉬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버려진 상황 여러분이라면 이 며느리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며느리가 나간 뒤 방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끝나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숨이 막힐 것 같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숨이 허탈하게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쇼핑몰에 혼자 앉아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저를 보지 않던 그 느낌, 그게 자꾸 떠올라서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을 하다가 아들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그렇게 참고 살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힘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다.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들이 정리됐습니다. 아들은 이혼을 진행했고 모든 문제를 끝까지 처리했죠. 저는 다시 혼자가 아니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손주도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웃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일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가족에게 받는 상처는 그 어떤 것보다 깊게 남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 견디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 혼자 참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끝까지 읽고 함께 공감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공간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